경매를 할 때 이거 하나 잘못 봐서 몇 천만 원씩 날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물건은 정말 싸게 잘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체크를 못한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경매를 하다 보면 미납된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미납된 사례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시세 조사를 잘못해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입찰가를 잘못 써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권리 분석을 잘못 알고 입찰을 했다가 인수를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권리 분석이 선순위 전세건이에요. 내가 배운 걸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증금 전체를 떠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제대로 알면 남들이 실수를 할 때 나는 실수를 안 하고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선순위 전세권을 잘못 봐서 돈을 잃어버리는 사례,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알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굉장히 잘 받은 사례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이거 모르고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진짜 내 소중한 돈을 경매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실제 내 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라고 한다면 이런 리스크는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말소기준 권리죠.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선순위 전세권을 잘못 알고 있어서 낙찰을 받고 보증금을 날린 사례가 있고 선순위 전세권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서 낙찰을 잘 받은 사례, 이 2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건데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이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실수가 나오는 사례가 꽤 많아요.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경매 물건을 보다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네. 그러면 배당 요구도 한 거니까 이거는 저 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아도 추가적으로 인수할 게 없구나. 왜? 소멸이 되는 걸로 나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는 전세권이 있고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전세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입찰을 해도 되는 선순위 전세권 조건이 어떤 게 있고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선순위 전세권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조건들만 내 머리에 입력을 시키고 알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현재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보증금 이하로 낙찰을 받아도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순위 전세권의 조건은 이 딱 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는 그냥 외우세요.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 조건들은 뭐냐면 당연히 이 전세권이 최선순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건이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물건들이겠죠. 그리고 3번째는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예요. 이거는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매가 임의 경매가 되는 거죠.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임의 경매라고 한다면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이라는 자격으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전세권자는 근저당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임의로 경매를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물건, 채권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야. 근데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전입이 없어야 됩니다. 이 4가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 경매 물건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입찰을 해도 되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었잖아요. 이 물건이 그런 케이스예요. 금산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1억 6,600에서 8,134만 원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 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죠. 권리 분석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 전세권자가 지금 1억 4천에 전세를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고 그 경매 사건이 임의 경매면 괜찮다고 했죠. 임의 경매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4개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경매가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여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뭘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전입. 전입이 없어야 선순위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전세권자가 지금 전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1억 4천에 보증금이 있어도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임의 경매고, 또 하나 전입이 없기 때문에 이 1억 4천 밑으로 낙찰을 받아도 추가적으로 낙찰자는 인수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신 분은 1억 4천 이하로 낙찰을 받고 추가적으로 인수할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2억 6,200에서 1억 6,700 정도까지 떨어진 빌라거든요. 이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고 보증금이 1억 8,500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는 선순위 전세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 경매가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여야 되고 그리고 전입이 없어야 되겠죠. 이 물건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임의 경매죠. 그리고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전입이죠. 전입이 없어야 이 전세권자의 보증금 밑으로 낙찰을 받아도 추가적으로 인수할 게 없는 거죠. 전입을 받더니 전세권자가 전입을 안 했어요. 이분도 전세권자라는 자격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의 보증금 밑으로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건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낙찰 받으신 분은 전세권자의 보증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아마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해도 되는 내가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는 전세권의 조건들도 있지만 반대로 낙찰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전세권자가 돈을 다 못 받으면 인수를 해야 되는 전세권도 당연히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 물건이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찰을 했을 때는 선순위 전세권의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세권은 소멸이 되지만 이 임차권은 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으로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고 한다면 전세권이라는 자격은 사라지지만 임차권이라는 자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당이 안 된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세권 설정도 하고 전입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거는 거죠. 사실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거는 전입을 안 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전입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거는 문제 없겠다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볼 때 법인이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보통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숙사로 쓸 텐데 전세권 설정을 안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전입만 넣었다가 이분들이 퇴사를 할 때는 전입을 빼겠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법인들 같은 경우는 전입보다는 전세권 설정을 대부분 해요. 그래서 법인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법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 전입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 경매 사례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빌라가 처음 감정가가 1억 6,300이었어요. 그런데 4차, 5차, 6차까지 계속 유찰이 됐다가 이분이 2,700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이 23년도 8월 달에 두 분이 입찰을 하셨었어요. 근데 미납이 됐죠.
처음에 이분이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유찰이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거죠. 이분은 왜 미납을 했을까요? 이분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고 임의 경매니까 보증금 1억 7,500이 있더라도 내가 그 밑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인수할 게 없겠구나 싶어서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인수가 있구나. 결국에는 이 금액으로 사야 되는 거구나. 물론 여기에 경매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 이상으로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납을 했던 것 같아요. 미납했을 때는 이 보증금 최저가의 10%한 790만 원 정도를 손해 보신 거죠. 2등 하신 분은 이 1등 하신 분 때문에 790만 원이라는 돈을 잃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말소가 되는구나. 내가 인수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서 그게 임의 경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세권자라는 자격은 없어지지만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가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무기가 있지만 하나는 썼고 하나는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납하신 분은 이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 금액을 다 줘야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 대출도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줬을 때 배당을 다 받고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 돈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겠죠. 두 번째,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선순위 전세권 물건도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최근에 낙찰이 된 건데 입찰을 해도 되는 조건들이 있었죠.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경매가 임의 경매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였죠? 전입이죠.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권 자격도 있지만 임차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9,500 이상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전세권이라는 자격으로 경매를 넣기 때문에 낙찰 대금으로 다 배당을 받아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당을 일부만 받는다면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임차권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00 이상을 낙찰을 받아야 이분이 다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이 물건 얼마에 낙찰 받았을까요? 한 명이 낙찰을 했어요. 단독 낙찰을 받았다고 좋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낙찰을 5,699만 9천 원에 낙찰을 싸게 잘 받았어도 보증금이 9,500이 있죠. 전세권은 사라지더라도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낙찰 대금으로 돈을 다 못 받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9,50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이거보다 훨씬 괜찮다고 한다면 수익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가 6층이 8,500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1억 400, 1억 500 이렇게 1억 초반대에서 1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호가도 9,200, 9,9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9,500으로 산 경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실거래나 호가 대비해서 잘 받은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미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 9,500을 주고 투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대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들어간다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경매를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미납을 하시게 되면 이 보증금 5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50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집이었다고 하고 최저가가 5억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5천이에요. 그러니까 5천을 미납을 하게 되면 잃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이분은 이 500이라는 돈이 수업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매는 리스크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보든 공부를 하던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몇백, 몇천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책만 보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은 대답을 안 해주니까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다 소멸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전세권, 입찰을 하면 안 되는 전세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런 물건들을 골라서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경매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은 물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권리 분석 하나를 잘못 봐서 실패를 하거나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얘기한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알고 들어가면 나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 모르고 들어가면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거죠. 돈을 벌려고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돈을 잃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잃게 되면 다시 경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 거예요. 내가 권리 분석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만 그냥 차라리 보세요. 이 두 가지 물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포기를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도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얘기한 이 내용들만 알면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포기했던 물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경매하시면 돼요. 진짜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 물건을 보고 입찰을 준비할 때 권리에 대한 확신이 드세요? 아니면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경매를 하면서 또 경매를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론들은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내가 책을 봤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론은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 물건을 딱 보면 이거 들어가도 되나? 이 순간에서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물건을 놓치거나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들어가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분들한테도 이런 실제 물건 기준으로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 들어가도 되는지, 이거는 왜 걸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코칭반 소수인원 스터디 참고해 주세요. 남들이 경매 투자한다고 남들이 경매로 돈을 벌었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 타이밍 맞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매는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싸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적어도 이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한 번에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영상을 보시고 입찰을 해도 되는 선순위 전세권 네 가지 조건을 아래 댓글에 한 번씩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요즘에는 경매 투자의 트렌드가 단기 매도 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경매 단타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특히 아파트는 너무 경쟁이 심하죠. 500만 원 벌어도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상품도 워낙 선호를 하지만 입지가 괜찮고 거래가 잘 되고 그리고 최저가 대비 현재 시세나 이런 분위기들이 좋은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좀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빌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빌라도 아무 빌라나 사면 안 되거든요. 싸게 샀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축 빌라를 가지고 단기 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신축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빌라라고 해서 또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겠죠. 경쟁이 많은 아파트보다는 신축 빌라를 가지고 단기 매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어떤 신축 빌라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물건들을 피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